샬롬 삼국지 6권 첫 번째 슬기와 슬기 꾀와 꾀 슬기와 슬기 꾀와 꾀 이는 수군의 묘체를 기피하는 자가 차린 것이다. 주유는 이윽고 놀란 얼굴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지금 조조의 수군을 다스리는 제독은 누구인가? 채모와 장윤입니다. 곁에 있던 졸개 하나가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주유는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오래 강동에 살아 수전을 깊이 익힌 자들이다. 계책을 써서 그 둘을 반드시 먼저 없애도록 해야겠다. 조조를 깨트리는 일은 그 둘을 없앤 뒤라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연신 제모와 장윤이 펼쳐둔 수채를 엿보고 있는데 조조의 군사들이 그것을 알고 조조에게 나는 듯 달려가 알렸다. 동호의 주유가 우리 진체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급히 명을 내려 배를 내고 주유를 사로잡으려 했다. 주유는 조조의 수체 안에서 기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보고 조조의 속을 짐작했다. 급히 영을 내려 닻을 거두어 올리게 한 뒤 사방의 노와 사대를 모조리 적게 하여 자기 진체 쪽으로 달아나 버렸다. 조조는 서두른다고 서둘렀으나 겨우 배가 수체에 나왔을 때는 이미 주유가 탄 누선이 수십 리나 달아난 뒤였다. 따라가 봤자 잡을 길이 없다고 본 수군들이 조조에게 돌아가 그대로 알리자 조조가 여러 장수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어제는 한바탕 싸움에 져서 우리 군사의 얘기가 적지 않이 꺾였는데 이제는 또 주유가 우리 진체를 엿보고 달아났소. 나는 어떤 계책으로 적을 깨뜨려야겠소. 그때 호련 장하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주유와 함께 학문을 익히고 가까이 사귀어 왔습니다. 바라건대 저를 강동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서 저의 새치 썩지 않은 혀로 주유를 달래 승상께 항복하러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여 보니 말한 사람은 구강 사람 장관이었다. 자를 자기이라 쓰는데 그런대로 제주를 쓸만해 막빈으로 함께 데리고 있었다. 조조가 장관에게 물었다. 자익은 주유와 교분이 그렇게 두터운가? 그 일은 승상께서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강 저편에 가기만 하면 반드시 공을 이룰 것입니다. 장관이 자신의 찬 얼굴로 대답했다. 꼭 허풍을 떨고 있는 것 같지만도 않은데다 설령 그의 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로울 것도 없는 터라 조조는 한번 글을 써보고 싶어졌다. 은근히 기대하는 투로 장관에게 물었다. 그대가 주위를 찾아보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심부름할 아이 녀석 하나에 배를 저을 사공 둘만 날려주신다면 그뿐.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에 조조는 더욱 기뻤다. 일이 안 된다고 해도 들인 물자나 수고가 없으니 낭패될 것은 없고 잘 된다면 그야말로 믿기도 없이 잉어를 낚는 격이었다. 조조는 곧 술자리를 열어 장관을 격려한 뒤 강동으로 보냈다. 장관은 갈건의 무명 도포 차림으로 작은 배 하나를 얻어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오래전에 주요의 수체가 나타났다. 장관은 수체를 지키는 군사를 불러 주유에게 알리게 했다. 옛 친구 장관이 도둑을 베러 왔다고 합니다. 그때 주유는 군막 안에서 여럿과 더불어 앞니를 의논하고 있었다. 장관이 왔다는 소리를 듣자 빙그레 웃으며 곁에 있던 장수들에게 말했다. 나를 달래러 새객이 왔구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장수들이 할 일을 이것저것 일러주었다. 주유는 장관을 보지 않고도 조조에게서 온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오히려 그를 이용하기로 작정했다.
여러 장수들이 명을 받고 물러나자 주유는 비로소 손님을 맞으러 나갔다. 의관을 가다듬고 수백의 종자를 딸렸는데 그 수백 명이 모두 비단 옷에 화려하게 꾸민 모자를 쓰고 있어 행렬이 여간 호사스럽지 않았다. 주유 자신도 그 어느 때보다 위엄이 돋보이는 차림을 했다. 장가는 푸른 옷을 입은 아이 하나를 딸린 채 고개를 젖히고 거침없이 들어섰다. 주유가 절하며 마중하자 장관이 말했다. 공구는 그간 별거 없었는가?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난다는 투의 스스럼 없는 목소리였다. 주유가 한껏 위엄을 갖춰 그 말을 받았다. 자익이 몹시 고생하며 지낸다는 소리는 듣고 있었네. 멀리 강호를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는 조씨를 위해 나를 달래러 왔는가? 주유가 앞질러 그가 온 까닭을 헤아려 말하자 장가는 몹시 놀란 얼굴이었다. 그러나 이내 시치미를 떼며 부인했다. 나는 자네를 오래 보지 못했기에 특별히 와서 만난 예정을 풀어보려 한 것인데 자네는 어째서 나를 새객이라고 의심하는가? 꽤나 섭섭하다는 투였다. 그런 그제야 주유는 굳어있던 얼굴을 풀고 웃으며 말했다. 내가 비록 사광, 춘추시대에 이름난 악사, 내가 비록 사광의 종명에는 미치지 못하나 검은고 소리를 듣고 그 가락의 어울림과 무엇을 짐작한 줄은 아네. 그럼 들어가세나. 자네가 옛 친구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네. 빨리 돌아가는 게 나을 듯하이. 주위가 의심을 품는 걸 보고 장관이 짐짓 뻗대었다. 주위는 그런 장관의 팔을 끌며 한층 다정하게 말했다. 나는 혹시 자네가 조조의 세객이 되어 온 거 아닌가 두려워 그랬을 뿐이네. 이미 그런 뜻으로 온 게 아니라면 구태여 그렇게 빨리 갈 건 무언가. 안으로 들어가 오랜만에 밀린 얘기라도 나누어 보세. 그러자 장관도 못 이긴 채 군막 안으로 들어섰다. 오랜만에 보는 예가 끝난 뒤 서로 자리를 잡고 앉자 주유가 명을 내려 사람들을 불렀다. 강동에 빼어난 인물들을 모두 장관과 만나게 하려는 뜻이라고는 하나 그 뒤에는 이미 거꾸로 장관을 이용할 계책이 숨어 있었다. 오래전에 부름을 받은 무장들이 비단 옷을 받쳐 입고 모여들었다. 아랫자리에 모인 편장이나 비장 같은 장교들도 운투구를 갖춰 쓰고 줄을 지어 갈라섰다. 주인은 그들을 모두 장관과 보게 한 뒤 앞쪽으로 나누어 앉게 하고 크게 술자리를 벌였다. 군중에서 싸움이 이겼을 때 쓰는 씩씩한 음을 뜨게 하고 거기에 맞춰 술잔을 돌리게 한 다음 여러 색의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 이분은 나와 함께 학문을 배운 옛 친구애다. 비록 강북에서 왔으나 결코 조조의 세객은 아니니 부디 여러분은 의심치 마시오. 그런 다음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풀어 대사자에게 주며 문득 엄한 표정이 되었다. 공은 이 칼을 받아 술자리를 보살피도록 하시오. 바로 감주가 되는 것이오. 오늘 이 자리는 다만 친구 간의 정분을 나누는 것일 뿐이니 조조나 동호의 군사에 대한 얘기를 입에 담는 자가 있으면 이 칼로 목을 베시오. 그러자 대사자는 명받은 대로 주위의 칼을 받아 빼든 채 윗자리에 가 앉았다. 그 엄중한 모습이 명을 어긴 자는 얼마든지 목을 칠 것 같았다. 때를 보아 주유를 달래볼 생각이던 장관은 그 기세에 눌려 감히 여러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주유가 원래 남의 달래미나 꿰매 넘어갈 사람이 아니나 속에 품은 생각이 있어 그렇게 장관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었다. 갑작스런 언명 때문에 술자리가 절로 무거워지자 주유가 다시 여러 색의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대군을 거느리게 된 뒤로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옛 친구를 만나고 또 그를 의심할 까닭도 없으니 마땅히 한번 취하리라. 그러고는 크게 웃으며 거푸 잔을 비웠다.
주유가 그렇게 앞장서 흥을 돋구자 무겁던 술자리는 곧 풀리고 모인 사람들도 흥겹게 잔을 돌리기 시작했다. 술이 반쯤 취하자 주유는 장관의 손을 끌고 장방 밖으로 나갔다. 허물없는 옛 친구 사이로 돌아간 듯한 다정함이었다. 밖에는 온몸을 갑옷과 투구로 갖춘 군사들이 창칼을 짚고 늘어서 있었다. 주유는 짐짓 그런 군사들 사이로 한동안 장관을 데리고 다니다가 물었다. 우리 군사가 씩씩하고 날래 보이지 않는가? 정말로 범이나 곰 같은 군사들일세. 장관이 그렇게 대꾸했다. 주인은 또 장관을 데리고 군막 뒤에 있는 말먹이와 군량더미 있는 데로 데려갔다. 말먹이 풀과 군사를 먹일 곡식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주유가 다시 장관에게 말했다. 이게 우리의 마초와 군량일세. 이만하면 넉넉하지 않은가? 과연 그러하네. 동호는 군사가 날래고 양식은 넉넉하다더니 정말로 헛되게 이름이 난 게 아닌 모양일세. 장관은 마지못해 한 번 더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러자 주유는 거짓으로 취한 체하며 크게 웃고 말했다. 이 주유와 자익 자네가 함께 학문을 익힐 때 어찌 오늘 같은 날이 있을까를 생각이나 했겠나. 드러내놓고 자신의 벼슬과 주의를 자랑하는 말투였다. 장관은 마음속으로 아니꼰 구석이 없지 않았으나 좋게 대답했다. 자네같이 재주가 높은 사람이 무슨 소린가. 하나도 지나칠 게 없네. 당연히 이쯤은 되어야 하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유를 달래볼 때가 오기만을 노렸다. 그러나 주유는 끝내 틈을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취한 채 떠들어대면서 장관의 입을 앞질러 막아버렸다. 대장부가 세상을 사는데 나를 알아주는 주인을 얻는다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는가. 하지만 나는 바로 그런 주인을 얻어 섬기고 있네. 겉으로는 군신의 의리에 묶여 있으면서도 안으로는 권력의 정으로 맺어져 있고 말을 하면 반드시 지키며 계책을 내면 꼭 그대로 따를 뿐만 아니라 화와 복을 함께하는 분이니 그렇지 않은가? 설령 소진, 장의, 육가, 역생처럼 입은 흐르는 물 같고 혀는 날쌘 칼 같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어찌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크게 껄껄거리니 장관이 비집고 들 틈이 없었다. 다만 얼굴이 흑색이 되어 섣불리 주위를 달려를 들지 않는 것만 다행으로 여겼다. 주인은 할 말만 다하고는 다시 장관을 데리고 장막으로 돌아가 여러 장수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마신다기보다는 그대로 퍼붓는다는 말이 알맞을 정도로 잔을 비워대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생각난 듯 그 자리에 둘러앉은 여러 장수들을 가리키며 기세 올리는 소리만 해댔다. 여기 앉은 사람들은 모두 강동의 영걸들일세.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으니 이 모임은 실로 군영회라 이름하는 게 마땅할 것이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럭저럭 날이 저물어 등불을 밝힐 때가 되자 주유는 몸소 일어나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도 스스로 지은 노래를 곁들인 기고만장한 칼춤이었다. 대장부 세상을 살미어 공명을 세우려 함일세. 공명을 이루며 평생의 위로가 되리. 평생의 위로가 되며 내 장차 쥐하리로다. 쥐하여 어쩌려는가 미친 듯 노래 부르리. 주유가 그 노래와 함께 칼춤을 마치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흥겹게 웃었다. 마음속의 말을 한마디도 꺼내보지 못하고 애매한 술만 축내고 있던 장관은 밤이 깊어지자 마침내 사양의 말을 꺼냈다. 나는 그만 마시겠네. 술기운은 이겨낼 수 없네 그려. 그러자 주유도 굳이 마시기를 고집하지 않고 술자리를 끝냈다. 모든 장수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주유가 불쑥 말했다.
내가 올해 자네와 한 침상에서 자보지 못했네. 오늘 밤은 함께 자세. 옛날처럼 발바닥을 맞대고 자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동호의 대도독답지 않게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린 듯한 말투였다. 물론 거짓으로 몹시 취한 체하고는 있는 것이지만 장관이 그걸 어찌 알겠는가. 못 이긴 채 주유가 끄는 대로 한 장막 안에 들었다. 자기 처소로 쓰는 장막으로 돌아온 주유는 옷을 입은 채로 쓰러지더니 과하게 마신 술을 토하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믿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만취한 사람의 작태였다. 주유는 곧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장관은 제대로 잠이 올 리 없었다. 조조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그럴 법도 했다. 장관이 벽에를 벤 채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며 잠 못 이루고 있는데 밤은 어느새 깊어 이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장관은 잠이 오지 않아 가만히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보았다. 잘 때도 끄지 않는 작은 등불 아래 우레같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주유가 보이고 그 안쪽에는 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탁자 위를 보니 문서들이 더미져 쌓여 있었다. 경물생심이라던가. 장관은 문득 좋지 못한 마음이 들었다. 주유가 대도독이니만큼 그의 장막에 있는 문서라면 하나같이 싸움에 귀중한 기물일 터이다. 만일 그 기밀을 훔쳐갈 수 있다면 주의를 달래어 데려가지 못하더라도 조조를 볼 낯은 있게 될 것 같았다. 장관은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탁자 있는 곳으로 갔다. 쌓여있는 문서들은 대개 여기저기로 오고 간 편지들이었다. 희미한 등불에 의지해 장관이 몰래 그것들을 훔쳐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확 띄는 편지 한 통이 나왔다. 채모와 장윤이 삼가 올립니다라는 글이 겉봉에 쓰여진 것이었다. 장관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가만히 안에 든 글을 꺼내 읽어보았다. 저희들은 비록 조조에게 항복하였으나 벼슬과 복록을 탐낸 것이 아니라 형세에 몰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북군 북쪽에서 내려온 조조의 군대의 진체 안에서도 이미 북군을 지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니와 되도록이면 빨리 조조의 목을 잘라 휘하에 바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보낸 사람이 이를 것인즉 곧 소식 주시고 만에 한이라도 의심치 마십시오. 먼저 이렇게 답장을 대신합니다. 그를 보아서는 어김없이 제모와 장윤이 동호와 내통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늘이라 여겨. 장관은 얼른 그 편지를 옷 속에 감추었다. 조조에게 돌아갔을 때 증거로 내보이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 장관이 다시 다른 글들을 살펴보려 하는데 문득 주유가 몸을 뒤척였다. 장관은 혹시라도 주유가 깰까 두려워 얼른 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주유는 깨어나는 대신 우물우물 잠꼬대를 했다. 자이, 내 며칠 안으로 자네에게 조조 그 역적놈의 목을 보여줌세. 장관은 혹시 주유가 잠결이라도 이상하게 여길까봐 어물쩍 대꾸했다. 그러자 주유가 다시 중얼거렸다. 자익, 우선 가서 기다려라. 내 꼭 조조의 목을 자네에게 보여주겠다. 그게 무슨 소린가? 장관이 이번에는 얼버무리는 제꾸 대신 슬쩍 그렇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주유는 그새 잠이 빠졌는지 대꾸가 없었다. 하지만 장관은 여전히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좀 전과는 달리 자기가 한 사실이 하도 엄청나 그걸 곱씹어 생각하느라 그리 된 것이었다. 어느새 사경이 되고 날이 밝기 시작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장막 안으로 들어와 큰 소리로 물었다. 도둑께서는 이제 깨어나셨습니까? 몇 번 그렇게 묻자 주유도 꿈속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다.
문득 장막 안을 둘러보더니 방금 들어온 사람에게 물었다. 저기 침상에서 자고 있는 이가 누구냐? 도둑께서는 장관이란 분을 데리고 함께 잠자리에 들지 않으셨습니까? 벌써 잊으셨습니까? 물음을 받은 사람은 이상하다는 듯 주유에게 되물었다. 그러나 주유는 갑자기 뉘우침과 걱정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평소에는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데 어제는 취해 실수를 저질렀구나. 내가 이것저것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는 다시 상대에게 물었다. 한데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강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주위가 벌쩍 뛰며 나무랐다. 목소리를 낮추어라. 그래 놓고도 못 믿어온지 장관 쪽을 보며 나직히 불렀다. 여보게 자이, 여보게 자이. 아마도 장관이 자고 있나 자고 있지 않나를 확인해 보려는 것 같았다. 장관은 강북에서 왔다는 사람이 바로 제모가 편지에서 보내겠다고 말한 그 사람임을 짐작하고 짐짓 잠이 깊이 잠든 채 하며 주유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았다. 장관이 대답하지 않자 주유는 좀 마음이 놓이는지 더는 찾아온 군사를 나무라지 않고 장막 밖으로 함께 나갔다. 그리고 무어라 은밀한 얘기를 나누는데 장관이 엿들어 보니 간간 알아들을 만했다. 장관이 온 정신을 두 귀에 모으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문득 낯선 목소리가 끼어들어 주에게 말했다. 제 장 두 도둑께서 말씀하시기를 급하게는 손을 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유가 어떤 눈짓을 보냈는지 곧 목소리가 낮아져 뒤의 말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제 장 두 도둑이란 제모와 장윤을 가리키는 것이고 손을 쓴다는 것은 조조를 죽이는 일이라 짐작한 장관은 한층 놀랐다. 간밤에 읽을 때만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연감이 연가한 데가 있던 제모와 장윤의 편지가 이제는 더 의심을 할 나위가 없어졌다. 주유는 한참 뒤에야 장막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다시 걱정이 되는지 한 번 더 장관을 불렀다. 자익, 자나? 장관은 이번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며 깊이 잠든 채 대답하지 않았다. 주유는 몇 번 더 장관을 둘러보다가 정말로 잠들어 있는 것으로 알았던지 마음 놓고 자기 침상으로 돌아갔다. 옷 벗는 기척에 이어 다시 주유의 고고는 소리가 높아갔다. 장관은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다. 주유는 꼼꼼하고 빈틈없는 사람이다. 날이 밝은 뒤 내가 감춘 편지를 찾아보고 없으면 반드시 내 몸을 뒤질 것이다. 그리하면 큰일이다. 장관은 주유 몰래 몸을 빼는 게 상책이라 생각했다. 어느새 오경이 되어 날이 훤히 밝아오는 걸 보고 몸을 일으켰다. 여북의 공군, 여북의 공군. 이번에는 장관이 주유를 불러 그가 잠들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았다. 다행히도 주유는 깊이 잠들었는지 장관의 부름에 대답이 없었다. 장관은 가만히 관을 받쳐 쓰고 발걸음을 죽여 장막을 빠져나갔다. 데려온 아이놈을 찾은 장관은 곧 종종 걸음을 쳐 집문을 나섰다. 집문을 지키던 군사가 수상쩍다는 눈길로 물었다. 선생께서는 이렇게 일찍 어디로 가십니까? 장관은 속이 뜨끔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조금도 얼굴빛을 바꾸지 않고 둘러댔다. 나같이 한가로운 사람이 여기 오래 머물렀다가는 도둑의 일을 그르치게 될 것 같아 두렵네. 이렇게 떠나 공군이 자기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자 그 군사도 더는 장관을 붙들어 두려 하지 않았다. 범의 아가리에서 벗어난 듯한 기분으로 자신이 타고 온 배에 이른 장관은
곧 사공을 재촉해 나는 듯 배를 저었다. 그리고 조조의 수체로 돌아가기 바쁘게 조조를 보러 들어갔다. 자이, 갔던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조조가 궁금한 얼굴로 물었다. 장관이 약간 겸연쩍은 듯 대답했다. 주인은 생각이 넓고 깊어 말로는 그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웃음거리만 된 게 아닌가. 조조가 문득 노여운 얼굴로 말했다. 떠날 때 장관이 치던 큰 소리가 갑자기 밑살맞게 떠오른 듯 했다. 그러나 장관은 조금도 움츠려드는 기색 없이 말을 받았다. 비록 주유를 달리 항복해오게 만들지는 못했으나 승상께는 그 일에 못지않게 큰일인 것을 하나 들고 돌아왔습니다. 바라건대 곁에 사람들을 잠시만 물려주십시오. 눈치 빠른 조조가 장관의 속뜻을 알아채지 못할 리 없었다. 곧 좌우의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장관과 단둘이서만 마주 앉았다. 그래, 큰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조조가 장관에게 다가들 듯하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장관은 품속에 넣어왔던 편지를 꺼내 조조에게 바치고 이어 주요의 장막에서 보고 들은 일을 모두 빠짐없이 일러 바쳤다. 이 두 도적놈이 어찌 이토록 무례하단 말이냐. 편지를 다 읽고 난 조조는 꼭 뒤까지 성이 올라 소리쳤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 제모와 장유를 불러들였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나더니 제모와 장윤이 바로 그 꼴이었다. 어제 아침밥 잘 먹고 있다. 영문보를 부름을 받고 조조 앞에 선 두 사람에게 조조가 느닷없이 내뱉었다. 나는 너희 두 사람을 앞세워 당장 군사를 내려 한다. 어떠냐? 아직 군사들이 수전에 익숙할 만큼 조련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볍게 군사를 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모가 나서서 그렇게 말렸다. 그러자 조조가 돌연 차가운 웃음을 흘리며 빈정댔다. 군사가 잘 조련되는 날에는 내 목을 먼저 주에게 갖다 바치겠지. 하지만 두 사람이 그 같은 조조의 말뜻을 알아들을 리 없었다. 무언가 일이 자기들에게 나쁘게 꼬여들고 있다는 느낌에 놀라고 두려워하면서도 얼른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조조는 그것을 자기들이 한 짓이 들킨 두 사람의 당연한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였다. 두 번 다시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사들을 향해 매섭게 영을 내렸다. 여봐라,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 두 놈을 끌어대다 목 베어라. 두 사람은 그제야 애걸하며 까닭을 물었으나 이미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조조는 두 사람이 시치미를 떼며 뻗대는 게 더 밉다는 듯 한층 매섭게 무사들을 재촉했다. 이윽고 무사들에게 끌려나간 제모와 장유는 두 덩이의 머리만으로 조조에게 되돌아왔다. 그런데 그들의 목이 조조의 발 아래 받쳐졌을 때였다. 문득 조조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어쩌면 두 사람이 정말로 죄 없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었다. 조조는 잠시 그들의 지난 행적과 장관에게서 들은 말들을 돌이키며 하나하나 맞춰보았다. 아뿔싸, 내가 적의 계략에 빠졌구나. 이윽고 조조는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죽은 목숨을 살려낼 길은 없었다. 조조가 성도 못 내고 속으로만 앓고 있는데 여러 장수들이 찾아와 물었다. 승상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제모와 장윤을 죽이셨습니까? 조조는 차마 자기가 주유의 계략에 빠져 그 두 사람을 잘못 죽였다는 걸 밝힐 수가 없었다. 편지나 장관의 말은 쏙 빼고 둘러댔다. 그들은 군법을 태만히 여겨 내가 못 배웠소. 그래도 장수들은 제모와 장윤이 수전에 밟던 것을 떠올리고
아까워해 마지 않았다. 조조는 자기 장수들 중에서 모개와 우금을 숙은 도둑으로 세워 제모와 장윤을 대신하기는 했으나 아깝고 한스럽기는 다른 장수들과 다름이 없었다. 조조가 제모와 장윤을 죽인 일은 세작들에 의해 강 건너 동호에도 전해졌다. 누구보다도 그 소식에 기뻐한 것은 주유였다. 내가 걱정하던 것은 바로 그 둘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둘이 모두 죽어 없어졌다니 달리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주유가 껄껄거리며 그렇게 말하자 노숙이 맞장구를 쳤다. 도둑께서 군사를 다루는 솜씨가 이 같은데 조조 깨칠 일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유는 문득 뭘 생각했는지 얼굴이 흐려지며 노숙에게 말했다. 내가 헤아리기에 다른 장수들은 이번 일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나 오직 제갈량만은 다를 것이요. 그는 식견이 나보다 나으니 만약 내가 그를 상대로 이런 일을 꾸몄다면 결코 속여낼 수 없었을 것 같소이다. 자경께서는 이 일을 넌지시 제갈량에게 비추어 말해 그가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오. 되도록이면 빨리 알아봐 주기 바라오. 아무래도 공명이 마음에 걸린 듯했다. 노숙은 주유의 그 같은 당부를 받자 자신도 문득 그게 궁금해졌다. 주유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공명이 있는 배로 달려갔다. 공명은 노숙을 반갑게 배 안으로 맞아들였다. 주인과 손님이 각기 자리를 정해 앉은 뒤 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연일 군무에 바빠 오래 가르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실은 이 양 또한 도둑께 기쁜 일이 있었는 줄 알면서 아직 경화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공명이 대뜸 그렇게 받았다. 공명이 벌써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섬뜩하면서도 노숙은 짐짓 시치미를 떼며 되물었다. 기쁜 일이라니요? 무엇이 기쁜 일입니까? 공군께서 선생을 시켜 제가 그 기쁜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떠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실로 경화할 만한 기쁜 일입니다. 제갈 공명은 마치 주유와 노숙의 얘기를 곁에서 듣기라도 한 사람처럼 말했다. 노숙은 놀라 얼굴빛이 다 변했다. 놀랐습니다. 선생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아셨습니까? 도둑께서는 장관을 데리고 놀듯하며 계책을 잘 베푸셨습니다. 조조는 한때 속았어도 곧 그 일이 도둑의 계책에 떨어져 그리 된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제 제모와 장윤 두 사람은 이미 죽고 강동은 걱정거리가 없어졌으니 어찌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듣기로 조조는 모개와 우금을 숙은 도둑으로 삼아 제모와 장윤을 대신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둘의 손 안에서 조조의 많은 군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겠지요. 공명이 차근차근 그렇게 말하자 노숙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정신을 수습해 공명과 이런저런 사소한 얘기로 시간을 보내다가 슬며시 일어섰다. 공명이 그런 노숙을 바래다 주며 당부했다. 바라건대 자경께서는 공군에게 제가 이 일을 알고 있더라고 일러주지 마십시오. 공군이 의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 또다시 나를 해칠 궁리를 낼까 두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노숙은 그같이 대답하고 떠났으나 주위를 만나자 어쩔 수가 없었다. 주위가 묻는 대로 공명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그대로 전해버리고 말았다. 짐작은 했지만 공명이 그토록 훤히 알고 있다는 걸 알자 주인은 크게 놀라 말했다. 그 사람은 아무래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소. 반드시 목을 베어야겠소이다. 아니 됩니다. 만약 공명을 죽인다면 도둑은 조조의 비웃음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노숙의 주유의 별난 자존심에 기대 그렇게 말렸다. 하지만 주유는 이미 뜻을 완전히 굳힌 사람 같았다. 오히려 그런 노숙을 안심시키듯 말했다. 걱정 마시오. 나는 공도의 의지에 그를 목배 그 자신마저도 나를 원망할 수 없게 하겠소. 어떻게 공도로 공명을 목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묻지 마시오. 내일이면 알게 되리이다. 주인은 어떤 계책을 세웠는지 거듭 자신 있는 어조로 노숙을 안심시켰다. 이튿날이 되었다. 주인은 여러 장수들을 불러들인 다음 의논할 것이 있다 하여 공명을 불렀다. 공명은 기꺼이 부름에 응했다. 공명이 와서 각기 자리를 정해 앉자 주유가 말했다. 오늘 조조와 싸우려고 하는데 물 위에서 싸우는 데는 어떤 병기가 가장 좋겠습니까? 큰 강 위에서 하는 싸움이라면 활과 화살이 가장 낫겠지요. 공명이 주의 속셈을 아는지 모르는지 당연하다는 투로 말했다. 주유가 기다렸다는 뜻이나 그 말을 받아 공명에 말했다. 선생의 말씀은 바로 내 뜻과 같소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중에는 화살이 매우 모자랍니다. 번거롭지만 선생께서 감독하시어 화살 10만 개만 만들어 주신다면 적을 맞아 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은 공사이니 선생께서는 부디 마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는 한번 의논해 보는 법도 없이 화살 10만 개를 공명에게 더 맡겼다. 분명 거기에는 화살을 얻는 것 이상의 딴 뜻이 숨어 있어 보이건만 어찌된 셈인지 공명은 별로 의심하는 눈치를 보이지 않았다. 도둑께서 맡겨주신다면 마땅히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 10만 개가 언제쯤 쓰이겠습니까? 공명이 담담한 표정으로 주유에게 물었다. 주유가 엄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열흘 아닙니다. 그만한 날짜면 다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얼마 딸려줄는지는 모르나 열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주유가 공명을 노리고 놓은 덫이 숨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끝.